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충남대학교 이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백야 김자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김자진 하면 다들 아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김자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청산리 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자진은 뭐랄까 청산리 대첩 때문에 사실은 평가가 저평가된 인물, 독립운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청산리 대첩 외에도 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청산리 대첩이 대명사다 되다 보니까 그 외 활동들이 잘 밝혀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김자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자진의 이제 독립운동 중에서 국외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국외, 청산리 대첩을 비롯한 국외에서 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자진 어디서 태어났느냐? 네, 그 홍성 사람입니다. 충남 홍성, 네, 갈산면 출신이고 그 본가는 안동입니다. 우리 그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그러면 안동 김씨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동 김씨 집안이고 자 어렸을 때 이름은 명예라고 그러고 호는 백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자진을 얘기할 때 백야 김자진 하는 이유가 호가 백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집안은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우리 충신 집안에서 충신 나오고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 김자진의 12대 손이 누구냐면 12대 위의 조상이 누구냐면 문춘공 김상용이라고 그 병자호란 때 이제 세자를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 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강화도가 함락될 때 오랑캐들한테 잡혀서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폭하겠다 그래서 북문에다 폭탄을 쏴놓고 자폭하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 이제 김광현이라고 그분이 이제 홍주 목사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김자진 집안이 홍성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동 김씨인데 요 갈산이잖아. 홍성구 갈산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산 김씨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집안 좀 유명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김옥균, 갑신정변이죠. 김옥균. 네, 이 집안 사람이고요. 이제 김종진, 김우진이라고 대표적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인데 이분들도 김자진 집안입니다. 근데 이 김자진이 좀 불행한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정을 이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김형규라는 분인데 23살 때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김자진이 3살 때 사망을 하고 이 큰 형이 경진인데 김경진, 김자진, 김동진 이렇게 되는데 이 김동진이 이제 4달 됐을 때 사망을 하고 그리고 형 경진이 서울로 이제 김덕규라는 분한테 양자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도 가보고 엄마도 가보고 그런 환경에서 편모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홍성에서 정말 부자였는데 이게 이제 김자진 생가입니다. 홍성에 가면 있는데 당연히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거고 위에 거는 위에는 생가고 요건 옆에 가면 백야사라고 사당이 지금 홍성에 가면 있어요. 좀 과장이 있긴 하겠지만 집이 99칸. 저런 기와집이 99칸이었다고 그러고 노비가 한 50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부잣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자진은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해야 될까? 할머니 또 엄마 이 두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 집안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김자진의 건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진이 이제 서울로 양자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자진이 장손이 됐는데 이 워낙 명이 짧은 집안이다 보니까 이 김자진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봐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김자진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 집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나는 이 집안에서 되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김자진의 일화가 상당히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뭐를 했다고 그러냐면 단식을 잘했대요. 단식. 그러니까 뭘 욕을 했는데 할머니나 엄마가 안 들어주면 단식하는 거예요. 김자진은 이렇게 집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나가요. 비단 옷을 입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항상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와요. 왜 그러면 나가보면 자기는 부잣집이라 비단 옷을 입고 나가는데 나가보면 자기 친구들은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이거 매일 어떻게 새 옷을 내주겠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불러다 얘기를 한다고. 너 다시 나가서 옷 갈아입고 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럽니다. 김자진 뭐 했겠어요? 단식합니다. 단식. 할머니가 사흘 만에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또 지나가는 거린들은 다 데려다 먹여요. 자기 집에 가 먹을 거 많으니까. 근데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얘기한다고. 너 거린들 좀 데려오지 마라. 김자진 뭐 했겠어? 단식합니다.
오, 알아들었네. 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좀 뭐라고 될까? 철이 없었던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김자진이 늘 나가면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다든지 지나가는 거린들을 데려다 먹인다든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김자진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억강부약이라고 생각. 뭐라고요? 억강부약.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자는 돕는다.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데려다가 먹이고 싶은 거고 나가서 강한 자는 있으면 반드시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 생각을 갖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김자진은 만주에서 계속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무장투쟁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가역개혁이고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이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런 생각 때문에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자진은 뭐라고 될까? 공부하는 건 되게 싫어했어요. 글 공부는 정말 싫어했어요. 학원 보냈어. 학원이 아니구나. 서당을 보냈어. 서당을 보냈는데 분명히 집에서 출발했는데 서당에서 안 왔다고 연락 와요. 김자진 안 왔다고. 왜 그러냐면 김자진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족이 성명이라고 글 공부라는 것은 자기 이름 3글자만 쓸 줄 알면 다. 김자진 쓸 줄 알면만 되지. 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게 인생 철학이에요. 그래서 글 공부 거의 안 해요. 서당 잘 안 다니고. 그런데 참 독특한 건 뭐냐면 글 공부는 참 안 했는데 독서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김자진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삼국지라고 그럽니다. 삼국지, 수호지, 손오병서. 되게 병서들이죠, 병서? 병서? 그래서 삼국지를 제일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삼국지 선생이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삼국지 얘기해 주는 거야. 김자진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이제 군사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주에서 되게 항일투쟁을 전개를 하죠. 그게 다 이때부터 읽었던 이런 병서들이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글 공부보다는 이제 체력 단련이나 무술연마, 병정놀이 이런 것을 즐겨했던 대표적인 억강부약의 꼬마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강한 것은 누른다는 생각, 약한 자는 도와야 된다는 생각 이것을 이제 가지고 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자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국을 다짐하는 소년 김자진 이렇게 했는데 글 공부는 참 안 했는데 8살 때부터 이제 한문사적, 한문서당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글 공부하기 싫어했던 김자진을 그나마 공부시킨 선생님이 있는데 이 당시 홍성 쪽의 대표적인 한문 선생님이에요. 김광호 선생이라고 서당 선생님인데 좀 열심히 가르쳐서 글을 깨우치게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근데 이 김자진한테 이 김광호 선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글 공부를 시킨 한문사적 선생이기도 하지만 요번 조카가 있어요. 김석범이라고. 저분이 김자진한테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하나인데 홍성 사람인데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개화사상, 근대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광호 선생 때문에 김석범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자진은 저 김석범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의식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우리 한국 근대사를 좀 알아야 돼요. 김자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몽의식이 나오고 의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1894년에서 1910년 우리 나라가 이제 1910년 8월에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사는 여기를 좀 독특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국권 회복 운동기라고 그래요. 왜 국권 회복 운동기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라도 있고 황제도 있고 백성들도 다 있어요. 그러죠? 근데 나라의 권리만 점점 일본한테 빼앗겨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빼앗겨져 가고 있는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자. 그래서 국권 회복 운동기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요건 이제 학자마다 1894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1900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뭐 1905년으로 보는데 어쨌든 요 시기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권을 회복하는 운동 노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병 전쟁이라는 거예요. 의병 전쟁.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김자진이 형성했다는 계몽 운동. 이 두 가지 운동 노선이 나옵니다. 국권 회복 운동은. 자, 나라의 권리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의병 전쟁 이분들은 뭐냐?
지금 실력은 좀 없지만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 애들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운동 노선이고, 계몽운동은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국권을 빼앗겨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뭐다? 이 당시 이 계몽운동가들한테 영향을 미친 세계 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회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사회진화론.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계몽운동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다? 일본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야? 계몽운동 계열은 이거 뭐다? 우리도 일본처럼 뭐가 되면 된다? 강자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강자가 되는 방법은 뭐다?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요. 신문 잡지도 발행을 하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힘이 길러질 것이고 힘이 길러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 강해질 것이고 그럼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국권은 저절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물론 용어가 좀 다양해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해. 계몽 운동은요. 네.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죠. 뭐 자강 운동 스스로 강해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로 나뉘어서 국권 회복 운동을 벌여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 의병전쟁이 맞는 것 같습니까? 계몽운동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이 당시 민족운동가들도 다 이거 갖고 고민을 해요. 실력은 없지만 나가서 일단 싸우고 봐야 되나? 미래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느냐? 합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합쳐서 하면 되는데 우리 계몽운동하고 의병전쟁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권회복운동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한계? 단점이라기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의병전쟁을 했던 분들은 사상적 기반이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위정척사 한자로 쓰면 좋은데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거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것, 사회, 조선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은 지킬리, 바를정, 배척갈척, 사악할사 이렇게 쓴 거예요.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거 물리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제도나 문화는 지켜야 되는 거고 외래 문물, 서양 문물 이런 것들은 배척해야 된다는 사상. 이걸 우리가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은 우리 걸 지키자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의병전쟁은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계몽운동은 우리 그 개화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화파들이 했던 이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해요. 이 개화사상은 뭐다? 이분들이 물리치고자 했던 사악했던 것들, 서양 문물, 외래 문물,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척사 사상하고 개화사상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상적 배경에서. 근데 이게 국권회복운동에 오다 보니까 이 위정척사 사상은 되게 의병전쟁 계열로 발전을 하고 개화사상은 계몽운동 계열로 발전을 합니다. 이때 서로 연합하지 못했던 것처럼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이게 우리 국권회복운동의 가장 큰 한계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권회복운동은 합쳐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누구예요? 깨닫겠죠? 깨닫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합쳐서 해야 된다.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안타깝게도 나라 망하고 깨닫습니다. 이랬더니 뭐 하더라?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1910년 이후에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 이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투쟁 방략이자 이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독립전쟁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독립전쟁론. 네. 이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김자진이 이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주로 간 거예요.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자, 독립전쟁론. 이거는 한말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투쟁 방략이자 이념 체계예요. 자, 이분들 국권회복운동이 때 실력도 없는데 계속 전쟁만 하다가 피해만 봤다라는 거죠. 계몽운동 계열도 준비만 하다 한 번만 더 싸워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전쟁론이라는 것은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투쟁 방략의 이념 체계입니다. 즉 이제 뭐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전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전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의병 전쟁 걸 차용한 거죠. 그러죠? 지금 국권 회복 운동에 두 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나라 뺏기면서 독립전쟁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은 뭐로만 가능하다?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의병 전쟁 걸 따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운 다음에 싸우자라는 거예요. 군사도 양성을 하고요. 무기도 구입하고요. 사관생도들도 양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운 다음에 그때부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자. 이게 바로 독립전쟁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론은 준비론적 성격이 있어요. 준비가 되면 실력을 키운 다음에 전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실력을 키우자라는 건 계몽운동 걸 차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910년에 나라 뺏기지만 실제로 만주에서 군대를 양성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는 것은 1920년부터예요. 1920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3.1운동에 상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부터 일본 제국주의랑 뭐를 한다? 독립을 하기 위한 뭐를 한다? 전쟁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만주 항일투쟁이 1920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봉오동 전투라는 게 일어나요. 봉오동 전투? 예. 이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에 일어나고요. 우리가 배울 청산리 전투, 김자진이 한 청산리 전투. 이게 1920년 10월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우린 1910년에 나라를 뺏겼는데 왜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 1920년부터 합니까? 우리 이때 뭐 했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운 다음에 전쟁을 하자. 독립전쟁론에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가 되니까 1920년부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우리 독립전쟁도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봉오동 전투 때 일본군 얼마 죽이냐면 일본군 사상자가 150명 나와요. 150명 나오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청산리 대첩 때 이 청산리 대첩은 이제 그 사상자 수가 학자마다 다 틀린데 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200명 일본군 1,200명 죽였다고 합니다. 큰 정과예요, 사실은. 이 1,200명 죽일 동안 일본군 1,200명 사상자 날 동안 우리 독립군은 130명도 사상자가 안 나요. 이해되셨어요? 일본군 1,200명 사상자 날 때 우리 독립군은 130명도 안 죽어요. 이 정도 되면 박수 나와야 되는데. 자, 일본군 1,300명 죽일 동안 우리 독립군들은 희생자가 120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독립전쟁을 열심히 준비했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 의병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제 의병전쟁 할 때인데 의병전쟁을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국권회복 운동기 때 의병전쟁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무기체계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일방적으로 당한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의병들이라는 것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무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 꽃갱이, 죽창 이런 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미 1894년부터 뭐 무라타 소총 뭐 이런 거 갖고 다녀요. 1분에 15발 연발 가능한 소총을 갖고 다니는데 그런 애들하고 우리는 죽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의병 무기의 가장 큰 한계. 뭘 붙어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붙어 어떻게 찌르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우린 이미 붙기 전에 일본군한테 총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전쟁이에요. 이게 의병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죠. 나는 죽창 들고 가고 쟤들은 뭐 오연발 소총 쏘는데 나 가면 죽는다는 거 알죠. 당연히 알겠죠. 사람인데. 그런데도 또 번개. 이 무려 몇 년을 봉기한 겁니까? 1894년에서 1910년까지. 뭐 1914년까지 하기도 하는데 무려 10여 년 동안 계속 봉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본으로부터 뭐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정신 하나로 봉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 나 있는 전쟁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전쟁을 하다가 150명 죽이고 1,200명 죽였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전쟁론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김자진의 오늘 강의 주제 내용들이 다 여기 있게 얘기해요. 여기. 국권회복 운동기. 오늘은 여기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건데
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이 두 가지 운동 노선을 우리가 국권회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전해서 독립전쟁론이 실현되는 거고 이것을 만주에서 실현했던 인물이 누구다? 김자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참 독특한데 이 김석범이라는 분한테 계몽의식을 소유를 해요. 홍성은 의병전쟁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 그 의병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을 말하라 그러면 홍주 의병을 말합니다. 홍주 그러면 지금 어디냐? 홍성. 홍성에서 의병이 2번 봉기해요. 1896년에 한 번 봉기하고 1906년에 또 한 번 봉기해요. 되게 항일적인 곳이에요. 2번 봉기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김자진 홍성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의병이 봉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자진은 의병의 영향을 받진 않아요. 받진 않고 계몽의식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문사석 선생님이 김석범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저 의병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병 홍주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홍성 저 내포 문화권의 의병들이 봉기한 건데 여기 홍주병장의 대표적인 분이 김복한이라는 분이고 의병장을 하십니다. 그 1900년 민종식이라는 분이 하시게 되는데 요 김복한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유학자예요. 홍주 의병장을 역임을 하십니다. 근데 이 홍주 병장 김복한 선생한테 가서 김자진이 공부를 해요. 집도 가까워요. 오. 근데 같은 집안이에요. 안동 김씨 집안인데 학년은 김자진이 높아요. 나이는 어려도. 근데 워낙 대단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지산 선생님한테 가서 배웁니다. 의병장이니까 주로 뭘 가르쳤겠어요? 의리정신이라든지 민족수호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항일투쟁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자진한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김광호, 김석범 선생이고 하나는 지산 김복한 선생. 그래서 김석범 선생은 계몽의식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지산 김복한 선생님은 이제 항일, 민족수호정신, 의병정신을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홍성에 가면 조양문이라고 홍주성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올려봤고요. 요거는 이제 홍주병 때 돌아가신 의병들 무덤 홍주사총이라고 그러고, 네, 요거는 홍주성, 홍주병이 일어났을 때 그 성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산 김복한 선생님, 그 김자진한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한말 유학자이시면서 홍주병장 했던 분입니다. 요거는 좀 독특한 거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김자진 글 공부 안 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정도 문장 실력은 돼요. 글 쓰는 수준은. 그래서 여기 이제 1901년에 스승님한테 보낸 편지라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김자진 글씨하고 자 이제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김자진은 국권회복운동 중에서 뭐를 시작한다고요?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홍주의병이 일어난 의병전쟁이 대표적인 홍주에서 태어났지만 뭐를 한다? 계몽운동을 합니다. 네,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노비해방입니다. 노비해방. 아까 되게 부잣집이라 그랬죠. 김자진 집안. 노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김자진은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더니 자기 집안을 다 모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네. 그리고 노비들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노비들도 급 당황했지. 왜 존댓말을 갑자기 쓸까? 네. 잔치를 다 베푼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 노비 해방을 단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김자진은 되게 1904년, 5년 이게 이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15세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는 노비들한테 잔치를 베푼 다음에 노비문사를 다 소각을 해요. 당신들이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한테 국권이 빼앗겨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바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신분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신분제부터 혁파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다 자유라고 합니다. 할머니하고 엄마 거의 기절 수준이에요. 노비를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안에 들어가서 노비문서 다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비들한테 토지도 분배를 해요. 노비들도 막 오래된 노비 있을 테고 좀 이렇게 젊은 노비 있고 그러겠죠. 경력에 따라서 토지 분배를 해요.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다음 날 소작인들 다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토지를 분배를 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이 집안도 김자진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비 해방을 단행을 하는데 왜 노비 해방을 단행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자진은 어떤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5살 정도? 이때부터 이제 민족운동의 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족운동의 길로, 독립운동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가야 된다? 일제가 나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민족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노비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김자진 자기가 일제가 되는 거고 자기 집안의 노비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 침략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운동의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누구를 속박하고 있다? 노비를 속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단행한다? 노비 해방을 단행을 하고 민족운동의 길로 갑니다. 김자진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당시 대부분의 민족운동가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노비 해방을 단행을 해요. 그 안동유림의 대표적인 석주 이상론 선생도 노비 해방 단행하고 만주 갑니다. 뭐 유인식 선생도 그러고 여운형 선생도 그러고 독립운동가 육형제로 유명한 그 우당 이혜영 선생도 노비 해방 단행해요. 이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빈부 기천이 없는 나라, 인간 평등이 실현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도 노비들을 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비를 해방을 합니다. 근데 좀 역사 공부 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뭐 물어봐요. 교수님, 노비 해방은요 이미 1894년 갑오개혁 때 노비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1904년에 노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갑오개혁 때, 갑오을미개혁 때 노비가 해방된 것은 형식상으로 해방이 된 거고 사실 관습적으로 노비들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각 지역의 양반들은 노비들을 계속 소유했는데 김자진은 그것을 철폐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김자진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호명학교라고 쓴 거예요. 호명학교. 우리 충청도를 호서 지역이라고 그러죠. 김자진이 갈산에다 세운 학교인데 호서 지역을 개명한다, 밝게 한다라는 뜻으로 호명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저기 지금 국권회복운동 중에서 계몽운동 써놨죠. 저 계몽운동은 운동 방향이 상당히 많아요. 학교도 세우고요, 잡지도 발행하고 학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구국운동이라는 거예요. 전국의 학교들을 세워요, 계몽운동가들은. 학생들을 키워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들을 많이 세우는데 김자진도 당연히 계몽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교육운동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세웠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호명학교. 호서 지역을 개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호명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김자진이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김자진 혼자 세운 건 아니에요. 김자진 지금 돈도 없잖아. 노비도 해방하고. 그래서 김자진 혼자 세운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홍성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안동김 씨 문중에서 세운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컸어요. 학교가 62평 정도 됐고 학생 수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908년에 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중등과, 지금으로 말하면 중등과정, 소아과, 법률 전문과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홍성의 근대적인 학교, 이게 바로 뭐다? 호명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김자진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의 안동이시 문중에서 세운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호명학교, 너무 유명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 당시 대표적인 계몽운동 계열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인데 저기 이제 호명학교 관련 기사가 떠요. 요거 이제 호명학교 졸업식 모습이에요. 졸업식 모습.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호명학교 졸업식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호명학교 그 터예요. 지금 남아있는 터. 지금 김자진이 태어난 그 갈산에 가게 되면 그 기념관 앞에 가면 갈산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가 여기 호명학교 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갈산 중고등학교가 호명학교를 계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바로 옆이에요. 호명학교는 뭐 기숙사가 호명관, 뭐 도서관은 백야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자진은 우린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김자진 하면 항일 무장 투쟁가, 혁명가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교육운동가기도 해요.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도 정말 많은 학교들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바로 홍성에서의 호명학교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서울로 갑니다. 왜 서울로 가느냐? 지금은 그러지만 그 뭐라 해야 될까? 지금도 중심은 서울이지만 이 당시 중심은 서울이죠. 그러죠? 김자진은 이제 14, 15살 때부터 민족운동의 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홍성이 구석이잖아. 저 시골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제가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직접 대한제국의 현실을 좀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갑니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이제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들하고 이제 그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가장 대표적인 그 계몽운동 단체가 신민회란 단체예요. 이 신민회. 예. 그래서 이 신민회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를 한다? 기홍학회 활동을 합니다. 이게 한자로 써놨으면 좋을 텐데 이게 경기도 호서 지역에 학문을 흥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저 계몽운동에서 아까 김자진이 호명학교 세운 거는 교육 구국운동 차원에서 학교를 세운 거고요. 저 학회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끼리 각 지역별로 뭐랄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예요. 학회. 그래서 뭐 전라도 분들은 호남학회, 뭐 경상도 분들은 관동학회, 강원도 분들은 관동학회, 뭐 경상도 분들은 교남학회, 경기도 충청도 분들은 뭐 기홍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잡지도 발행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강연회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 계몽을 시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럼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 사람들한테 뭐 강연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계몽하는 그런 단체 활동을 해요. 기홍학회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만 이제 40년 넘게 살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서울로 갔다 그러면 기홍학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볼 일 다 끝났어요. 그럼 대전에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홍학회 대전지회 뭐 이렇게 그 지역에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김자진도 서울에서 기홍학회 활동을 하고요. 기홍학회 홍주지회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자진은 계속해서 뭐를 하는 거죠?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김자진은 국권회복운동 중에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중에서 뭐를 하고 있다?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의병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홍성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의병을 하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김자진이 1889년생이에요. 그러죠? 근데 되게 지금 홍주의병이 1906년에 일어나잖아요. 1906년하고 1896년에 일어나잖아요. 나이상으로 의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1896년에 몇 살이죠? 7살? 7살에 의병 못하죠. 그러니까 홍주병, 1차 홍주병 때는 못해요. 그러죠? 1906년이면 14, 15 의병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계몽의식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의병전쟁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이도 좀 어려워요. 의병전쟁을 하기는. 그래서 대표적인 홍주의병장인 김복한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같은 문중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의병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계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구국운동으로 학교 세우고요. 노비 해방을 하고 신민회원들하고 활동을 하고 기홍학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권회복운동을 열심히 전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김자진이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깁니다. 빼앗기면서 더 이상 국권회복운동을 하지 못하고요. 이제 국권회복운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김자진은 뭐를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김자진은 이제 국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중에서 뭐를 했다? 계몽운동을 한 겁니다. 국권회복운동론 중에서는. 그래서 계몽운동으로 뭐를 했다? 노비해방을 하고요. 호명학교를 세우고 신민회 활동을 하고 기홍학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국권회복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191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김자진이 이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 경에 이건 날짜는 정확하진 않는데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다가 설립한 학교가 되게 한자로 이창양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다음에 신의주에다가는 염직회사 이렇게 씁니다. 요 회사들은 뭐냐? 이거 뭐 장사하기 위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독립운동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하기 상당히 어렵죠. 우리 뭐 영화들 보게 되면 암살이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되게 국내에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활동 거점이 필요해요. 모임을 갖거나
또는 뭐 거사를 계획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근데 외딴 집 하나에 외부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거리면 일본 애들한테 금방 들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항상 이렇게 위장 상점들을 만들어요. 위장 상점. 그러니까 이창양행이라고 잡화점이에요. 잡화점. 그다음에 염직회사라고 그냥 무역회사예요. 이런 거죠. 우리 뭐 물건 사러 가는 것처럼 상점에 가서 물건 사면서 정보 교류하고 회의하고. 근데 민간인 그냥 이런 위장 상점이 아닌 곳에 가서 이게 하게 되면 금방 들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군자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다 만든 건 이창양행이라고 그러고 신의주에다 만든 건 염직회사라고 그래요. 저 위장 상점들을 차려놓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창양행인데 저건 서울에다 만들었고 신의주에다 만든 거는 김자진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주로 가야 되는데 만주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서간도라고 생각해요. 만주. 이게 독립전쟁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간단한데 우리가 열심히 군대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양성을 해서 일본하고 뭐를 한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뭐를 달성한다? 독립을 달성한다. 이게 이제 독립전쟁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를 양성을 해서 전쟁을 해서 독립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양성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다? 만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독립군을 양성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랑. 그렇죠. 그 붙어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다? 만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주는 그때부터 우리 땅 뭐 이런 개념. 예, 그래서 만주에다 독립운동 기지들을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독립전쟁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흥무관학교가 유아연 삼원포에 세워지는 것도 바로 만주에다가 설립했다는 저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간도에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교통로가 뭐다? 신의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주에다가 염직회사 세우고 서울에다 이창양행 만들어서 서간도 쪽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김자진 이때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노비 해방했을 때 토지 안 나눠줬으면 그 많은 돈으로 독립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1910년에서 11년까지 안승구, 민병호, 김찬수 저런 분들하고 독립자금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체포가 되십니다. 그래서 1911년 6월에 체포가 되셔서 2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됩니다. 이게 이제 김자진이 투옥됐을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 지금 서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 있죠? 거기에 투옥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당시 일본 애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체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다 투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집결지예요. 서대문 형무소가. 김자진은 여기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은 백오인 사건이라고 일본 애들이 조작해낸 사건인데 그 사건에 연루돼서 투옥돼 있었고 김자진은 저 군자금 모집 때문에 투옥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물론 그때는 김구 주석님, 김자진 장군님 이렇게 만난 건 아니고 같은 이제 수영인끼리 만난 거예요. 백범 일지에 보면 김자진을 만난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홍성 출신인 김자진이라는 인물이 같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나중에 큰 일을 할 인물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돼서 2년 동안 투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금 모집을 해서 서간도 가서 독립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체포된 거죠. 그래서 투옥돼 있다가 풀려납니다. 이거 김자진 체포 기사예요. 이 당시 대표적인 신문이 신화민보라고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김좌진. 아까 그 독립자금 모집했던 그 사건 보도 기사예요. 이게 여기 보면 같이 독립운동 그 자금 모집했던 분들 기사 내용이고. 자, 드디어 국내 독립운동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광복회예요. 그러니까 1911년 체포됐죠. 투옥돼 있다가 홍성에 내려와요. 홍성에 내려와 있다가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광복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광복회 처음 들어봤죠? 이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대한광복회라고 했던 단체예요.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단체인데 1915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1915년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대구에서 만들어져요. 대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대구까지 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광복회가 1915년 7월에 만들어지는 단체인데 아까 저기서 설명한 것처럼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을 해서 국내에서 만든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부사령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김자진은. 근데 처음서부터 부사령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게 이 광복회가 이런 거예요. 독립전쟁론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단체인데 똑같습니다. 1915년에 만들어져서 자금을 모집을 해요. 자금을 모집을 해.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낸다? 만주로 보내는 거예요. 만주로 보내서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군대가 양성이 되면 일본하고 뭐를 한다? 전쟁을 한다. 예. 상당히 투쟁적인 단체죠. 예. 광복회 활동을 합니다. 이게 1915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아이고. 그래서 이 만주에다가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주 본부를 만들어요. 만주 본부를 만드는데 이 만주 본부의 책임자가 원래 처음에는 황해도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이진용이라는 분이 맡았었는데 이분이 그 운산 금강 공격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면서 광복회에서 만주에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만주 본부의 책임자로 누구를 보낸다? 김자진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김자진은 만주로 가기 전까지 광복해서 도대체 뭐를 했느냐? 네. 군자금 모집을 활동을 했어요. 요거 한자로 위패제조라고 쓴 겁니다. 김자진이 뭐를 했냐면 중국 단동에서 중국의 가짜 돈을 막 찍어요. 가짜 돈을. 위패, 가짜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괜찮아요. 독립자금으로 쓸 거니까. 예. 가짜 돈. 이걸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예. 가짜 돈을 막 찍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독립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열심히 위패 제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일본 애들한테 들켜요. 1917년 4월에. 그래서 추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때마침 그 당시 만주 책임자였던 이진용이라는 분이 체포가 되면서 만주 책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자진이 만주로 파견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런데 김자진이 운이 좋은 게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김자진이 만주에 파견된 뒤에 5달 안에 전부 다 체포가 돼요. 전부가 체포가 돼서 6분이 사형 집행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김자진이 만주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자진도 아마 체포가 됐을 거고 만주에서 항일투쟁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가정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패 제조하다 들킨 케이스, 일본 애들한테 추격을 받으면서 만주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광복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체포되지 않는 그런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주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대표적인 김자진이 사실은 광복회 활동을 하다가 광복회 총사령관인 박상진이라는 분이 만주를 파견을 하면서 만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박상진이라는 분은 잘 모르는데 김자진은 아는 거죠. 사실은 광복회에서 김자진을 만주를 파견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청산리 대첩도 사실은 김자진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가 또 그렇게 흘러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내 독립운동까지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김자진하면 만주 얘기가 본론이니까 그래서 만주 활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